우선 동양 들어가자. 동양. 네. 동양 들어갔다가 문제는 같이 풀자. 그랬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론규범윤리 그리고 실천규범윤리 배웠고요. 메타윤리 비교했고, 그죠? 그리고 기술윤리학 배웠는데 동양윤리의 접근.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2015년 교육과정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거야. 너희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이 동양윤리의 접근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론규범 윤리 중에 한 방법으로서, 즉 이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동양윤리들이. 그래서 뭐 공자식의 이론을 따르자면 이렇게 되거나, 혹은 냉자식의 도덕 원리를 따르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도덕률적 사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 단원부터 쭉쭉쭉 이어질 거다라는 예고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원래는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서양윤리의 접근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칸트 공리주의 바로 들어갔었는데 동양윤리가 들어갔다는 거는 동양윤리의 여러 철학자들의 도덕적 원리를 통해서 2단원부터 바로바로 적용해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라는 거거든. 원래는 동양윤리는 딱 필요한 파트에만 들어갔었단 말이지. 이해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 말인즉슨 우선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조금 늘어난 건 맞습니다. 동양윤리를 좀 더 봐야 되고 심도 있게 조금 다뤄야 된다라는 면이 좀 있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사탐 과목 중에서 생윤이 학습량이 가장 적은 건 맞아요. 빠진 부분도 있고, 정의전쟁 이건 빠졌어요. 정의전쟁 좀 빠졌고,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와일처 복합평등, 그죠? 그 부분 새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동양윤리랑 서양윤리의 어떤 콜라보 문제가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3월 모의고사 보면 아마 이제 좀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한번 3학년 애들 보는 거 봐서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동양윤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윤사 시간에 하는 거를 한 4분의 1로 압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유튜브에다가는 쌤이 원래 철학 윤사 전공이어서 그에 맞게 철학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하게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보충할 때 한번 보시도록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20쪽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윤리라고 하면은 우선은 동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철학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철학을 배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유학. 유학 1번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유학 누가 만들었어? 유교, 유학 다 같은 말이야. 누구? 공자. 그 공자 제자는 냉자, 또 순자, 이렇게 있죠. 요 세 명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이 중국 역사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변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공맹순이라고 할 때는 진나라 이전에 있었던 유학이거든. 그래서 선진유학이라고 그래.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다 이거지. 선진유학이고, 송나라 때 유학이 몇 번도 변형을 거치다가 송나라에 와서는 완전히 철학적으로 완성을 이루는데, 그때 유학을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황이 정약용을 배웁니다. 물론 정약용은 나중에 실학인데 또 성리학이 또 실학으로 또 변하거든. 정약용의 실학, 그리고 이황이의 성리학,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은 우선 이 토대를 얘기하는 선진유학을 좀 보겠습니다. 선진유학. 중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 은, 주, 춘추, 전국, 진, 한, 위진남북조, 그 다음에 수당, 송원명청 이렇게 나가는데,
이 하하고 은나라는 그 이제 한 번도 이제 분열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나라 자체야. 중국 땅덩어리 안에서 그냥 하나의 나라였던 거지. 근데 주나라에 들어와서는 왕이 좀 더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구획을 정리를 해. 그러니까 밭전자로 계속 나눠가지고 쪼갰다라고 해서 그걸 정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가운데에 왕이 있고 나눠진 구획들에다가 자기 편을 보내는 거지. 대표적으로 자기 편이 누구야? 친척들을 보내서 제후로 임명을 해요. 제후로 임명, 봉한다 해서 그게 중국 최초의 봉건제도야. 근데 서쪽에서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왕이 지레 겁먹고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주의 동천이다라고 얘기하거든. 동쪽으로 천도했다는 거죠. 그 제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게 무슨 왕이야. 야 나도 왕이다 해가지고 그 모든 나눠진 지역들이 다 나라가 돼. 최대 100개의 나라가 생겨요. 그게 주나라 말기에서부터 춘추전국 시대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주나라 말기 공자는 그 주나라 말기 노나라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나라 말기 막 나라 나눠졌을 때 나라 중 하나가 노나라야. 거기서 태어났는데 공자가 이제 그 태어났을 때 당연히 그 시대 상황이 어땠겠어? 뭐 전쟁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겠죠.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의 말살 그리고 응? 아니야? 도덕성의 말살 또 사람 목숨을 진짜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 정치인들은 서로 땅 따먹기에 바쁜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 현실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공자의 아빠는 거의 70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장군이었어. 엄마는 굉장히 어렸고요. 근데 또 이제 전쟁에서 장군이었지만 가장이지만 뭐 전쟁해야 되니까 거의 집에 안 들어왔겠죠. 그 공자가 딱 태어났을 때 큰형이 몇 살이었을까? 큰형. 아유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한 50대 후반? 그럼 봐봐. 큰형의 아들이 있었겠지? 큰형의 아들은 40대 초반쯤 됐을까요? 큰형의 아들의 아들이 있겠죠? 한 20대 후반? 큰형의 아들의 아들이 있겠지? 한 10대 중반? 걔가 또 이제 뭐 애를 낳았을 수도 있죠? 그 큰형의 아들의 아들이 한 2살쯤 됐겠죠? 공자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종법 질서가 완전히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가계 질서가 엉망인 거지. 왜냐면은 삼촌이 삼촌다워야 되고 큰아버지가 큰아버지다워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고조 할아버지가 1살이야. 이게 질서가 잡히겠어요? 아 전혀 잡히지 않죠. 그 뭐 저도 내가 좀 학렬이 높아. 학렬 뭔지 알지 얘들아? 기자 돌림인데 우리 친척 형은 뭐 기근이 형 뭐 교장 선생님 성함인데 친척 형이랑 똑같아요. 기철이 형 근데 기철이 형은 나이가 좀 많으신 형이고 제일 어린 형 그러니까 학렬이 같으면은 형이잖아. 제일 어린 형이 오래전에 환갑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조카가 없었어. 조카가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1살 어리거나 그래. 그 조카들이 나보면 막 울어요. 왜 내가 쟤 보고 삼촌이라고 그래야 되냐고. 난 그 친척집 가면 그냥 왕따였어 왕따.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여기 이제 논현동에 친한 친척 동생이 하나 사는데 나랑 1살 차이야. 등치 나보다 이만해. 동산고 나와가지고 운동하다가 맨날 삼촌 그래. 이만한 애가 나보다 늙어 보여. 근데 걔가 애를 낳는데 나 할아버지라 그래. 할아버지라고. 장가도 안 갔는데 미치겠어요 이거 그냥. 종법 질서가 어지러워 저 때문에. 대학교도 마찬가지 얘들아. 난 또 빠른 생이야. 빠른 생인데다가 공부를 워낙 안 해가지고 삼수했어요 제가. 학교 갔다? 나는 이제 또 삼수생인 거 티내기 싫어가지고 막 꼰대 하기 싫어서 나랑 같은 학번 애들이랑 딱 말 놓고 편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99학번이어야 되는데 99학번에 못 가고 01학번이 된 거야. 근데 빠른 년생이다 보니까 00이랑 동갑이야. 00 애들이 나보고 같은 동갑이라고 친구 지내재. 그래서 그럽시다 친구 했어. 그랬더니 99학번에 내 친구가 있는 거야.
그 얘랑도 친구예요. 99도 친구, 00도 친구, 01도 친구해가지고 술자리를 가잖아. 01은 나한테 반말해. 00한테 존댓말. 00은 나한테 반말해. 얘는 얘한테 존댓말하고 얘도 얘한테 존댓말해. 99는 나랑 반말해. 얘네끼리 존댓말해. 나 때문에 우리 과에 족보가 무너졌어요. 하물며 1, 2년 차이도 이러는데, 그죠? 이 공자는 태어나서 이 가족의 질서가 너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 공자가 얘기한 개념이 뭐냐면은, 자, 인간의 본성에는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이 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대. 인이 있대요. 인, 어질인이죠. 어진 마음이 선천적으로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거울과 같은 거지, 거울. 거울은 여러분 딱히 내가 지저분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지저분해질 때 잘 안 보이죠? 네. 똑같다는 거야. 어떤 뭐 전쟁과 어떤 그로 인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싸움들, 땅 따먹기, 이런 식으로 인해서 진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렇게 인이 점차 흐려지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인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수양과 수기,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단련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인이 회복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인의 시작이 뭐냐? 야 여러분, 인을 회복하는 시작이 뭐겠어요? 인의 실천. 첫 번째가 뭐겠니? 가장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겠죠? 아까 문제제기 뭐라 그랬었어? 종법 질서의 무너짐이지. 뭐겠어?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니? 효. 그래서 인의 출발은 효다. 효. 게다가 이 인이라는 글자를 분석을 해봐도 얘들아, 뭐랑 붙어진 거야? 인 플러스 인이죠? 사람이 둘이 되는 거지? 우리가 처음으로 사람이 둘이 되는 자연적인 과정이 언제예요? 응? 처음으로 사람이 둘이 되는 과정이 언제니? 엄마가 아기 낳을 때잖아. 그치? 남녀가 만나는 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인위적인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자연적으로서 둘이 되는 거는 엄마가 아기를 잉태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니까 당연히 인의 시작도 뭐가 되는 거야? 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효를 실천하면서 인을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공자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 가틀려의 마음 심자, 서의 자세라고 해요. 서의 자세로서 확충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충. 그러니까 효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형제에 대한 재,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임금에 대한 충, 나라에 대한 충. 그리고 이것을 무슨 마음으로? 서의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자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효, 재, 충, 서. 이 포인트예요. 효, 재, 충, 서. 이게 뭐야? 인을 실천하고 확장시키는 방법인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이 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라는 단어. 그리고 그렇게 인을 실천하고 확충시키다 보면은 서로에 대한 어떤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며 이상사회가 건설된다. 그 이상사회가 뭐야? 대동사회. 크게 같을 동 하나가 되는 사회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유학은 공동체 관계를 되게 중시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책을 좀 볼게요. 20쪽. 네 번째 줄. 유교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양을 통한 수양 동그라미 치고 수기, 극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이기고 나를 극복하고 나를 양육하고 다 똑같은 말이야.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 조친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성인 군자 밑에 나와 있어요. 성인 군자. 근데 물론 여기 봐. 성인이랑 군자라는 단어를 유학만 쓰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절대자는 누구죠? 하나님. 이슬람교에서 절대자는 누구죠? 알라. 똑같은 거야. 절대자라는 말 기독교에서만 쓰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군자랑 성인이라는 단어를 유학의 어떤 시그니처적인 단어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지.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도덕적 인격 완성과 도덕적 이상사회 주신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여기는 대동사회라고 쓰면 되겠죠? 대동사회.
공자는 인을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으로 보았는데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 뭐야? 본성에 이미 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공자는요 한 번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냥 인간의 본성은 인이 주어져 있다라고만 얘기해.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악하다는 누가 얘기해? 선하다는 맹자가, 악하다는 순자가,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공자는 그냥 인간의 본성이 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거 후대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이 인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선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유추하는 거지. 그러나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공자의 본성설은 성인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본성은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본성은 인이다. 내면적 도덕성이 인이야. 여기서 인이란 조심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공자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스승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인이란 형제를 사랑하는 거네. 또 다른 제자 인이란 무엇입니까? 효를 실천하는 거네. 인이란 무엇입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르게 얘기를 해. 그건 각자에게 맞는 단계의 인의 실천 방법이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인이라는 거는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 이해가지? 그리고 점차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좀 전에 얘기한 거야. 이해갔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작점이 있는 사랑. 그리고 이거를 비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 단계가 있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그레이티스트한 거 아니야? 조건이 어디 있어? 무조건이죠. 이해가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묵자야. 묵자라는 그 후대 철학자가 공자한테 어떻게 사랑의 시작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지 얘들아. 내가 지금 인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나의 단계는 부모한테 효를 하고 있는 단계야. 형제라든가 이웃이라든가 국가에 충성하고 재를 실천하고 이루지 못한 상태지만 그래도 공자에게 있어서 인을 실천하고 있는 상태는 맞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묵자는 이걸 비판하는 거야. 사랑의 순서가 어디냐? 지 아비도 남의 아비도 똑같이 사랑해야지 하는 게 이게 무차별적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묵자가 얘기하는. 그러나 공자는 무차별적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는 사람이야.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거지. 자기 아비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아비를 사랑할 줄 알겠느냐. 이거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분별적 사랑이라고도 얘기해요. 분별적 사랑. 오케이? 이해가죠? 그리고 물론 거기서 그 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차 어떻게 하라고? 서의 자세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라. 그게 공자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도덕성 실현인 거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야. 순서가 있을 뿐이고 쭉쭉쭉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오케이. 자, 공자를 계승한 맹자는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유교윤리에서는 이러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양하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 뭐야? 성인, 군자 될 수 있다. 더불어 유교윤리는 도덕 공동체 실현 중시한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런데 얘들아 유교윤리뿐만이 아닙니다. 동양윤리 자체가 공동체 실현을 중시 여겨요. 그래서 동양윤리의 특징이야. 이게 서양윤리랑 비교되는 거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주의 국가예요? 개인주의 국가예요? 공동체주의 국가예요? 개인주의 국가지. 우리 공동체주의 국가야. 그지? 근데 생각해봐. 개인주의라고 하면 뭔가 약간 좀 이기적으로 막 들리죠? 근데 우리 사실 개인주의 국가예요.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이잖아. 그지? 공동체주의 국가는 어디야? 중국이지. 개인보단 공산당이 우선이잖아. 그 공동체주의 국가야. 집단이 우선인 거. 근데 우리나라 개인주의 국가지?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뭔가 왜 좀 껄끄러울까?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학교라 그러지. 집은 우리 집. 엄마는 우리 엄마. 우리는 아워 개념이 강해. 근데 서양은 어때? 마이 컨트리, 마이 홈, 마이 스쿨. 그죠? 마이 개념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동양은 원래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해 왔었던 거예요. 철학의 영향인 거지. 오케이? 한 명 있어. 이 시대에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양주라고 있어. 양주. 제자백가 중에 한 명인데
양주가 뭐라 그러냐면 위아설. 위아설이 뭐냐면은 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내 머리카락을 뽑아서 우리 나라를 살린다 하더라도 난 내 머리카락을 뽑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카락 중요했나 봐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동양은 공동체를 중시했다라는 거. 그다음 유교윤리에서는 자,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며 조심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 이게 뒤에 나오는 충서에서 충이에요. 충과 관계가 있고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 이거는 서입니다. 서.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서. 서는 이제 이해되겠죠. 서는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니까. 충은 여러분 이게 간단해요. 군인들이 쓰는 맨날 충성하니까 되게 뭐 강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라는 얘기야. 상대방을 대할 때 중심을 하나로서 대하는 게 진실된 거죠, 그죠? 중심이 두 개면은 그건 가짜지, 양다리지. 그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 이건 무슨 글자게? 어지러워한 마음의 중심이 두 개여가지고, 그죠? 한자는 이런 재미가 있죠. 충, 마음의 중심이 하나다. 진실된 마음. 그죠? 와 같은 덕목을 통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한다. 그뿐만 아니라 수신 동그라미, 수양 동그라미. 뭐 다 극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이긴다, 나를 양육한다. 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수기 이 아닌 조심입니다. 수기 이 아닌. 요거는 공자가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몸을 먼저 수양하고 먼저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라 이거지. 정치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 이렇듯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교의 특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교윤리의 핵심 규범인 오륜 동그라미 오륜 옆에 나오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거 오륜 보면은 느낌이 어때요? 수직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이라고 느껴지죠? 왜냐면은 지금 사회에 비하면은 뭔가 수직적인 느낌이 있지.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얘들아. 우리가 원래 오륜을 배울 때 앞에 뭐도 배우죠? 초등학교 때? 삼강도 배우죠? 그래서 삼강 오륜 이렇게 배우잖아. 오륜은 공자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 유학의 전통의 어떤 특성을 지녀. 그런데 삼강 같은 경우는 공자라든가 그런 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게 진나라잖아, 그지? 진나라 황제가 누구야? 진시황이죠. 그 진시황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진시황이 유교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공자가 우선 뭐라 그래? 자기 스스로 다스려라. 자기 스스로 우선 도덕적이 되어라라고 얘기하지. 왕에게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거지. 심지어 맹자는요. 왕이 왕답지 못하면 끌어내리라 그래요. 그 역성혁명이야. 그러니 진시황 입장에서는 유학자들이 아주 눈에 가시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군서갱유. 유학자들 다 해가 산채로 묻고 유학서 다 불태우고 그죠? 그러면서 유학을 굉장히 철저하게 뭐랄까 핍박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변형이 돼 유학이. 그래서 그 진나라의 사상은 법가사상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패도 정치, 힘과 형벌로 하는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 법가사상이에요. 그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삼강이야. 삼강이 뭐냐면 부의부강,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부간에 지켜야 할 강령이 있다. 부자간에 지켜야 할 강령이 있다. 임금과 신하간에 지켜야 할 강령이 있다. 굉장히 수직적이죠 느낌이. 그걸 보고 오륜을 봐봐.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다. 부부간에는 구별이 있다. 어른과 아이간에는 순서가 있다. 임금과 신하간에 신의가 있다. 이 느낌이 어때? 수평적이에요. 그 시대에서 말하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오륜은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그러면서 공동체 전체를 중시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교윤리에서는
도덕적 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통치 방법과 관련하여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요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법가 사상이 이렇게 했던 거고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들 교화를 주신 다음에 덕치 있어요. 덕치.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나눠야 되는데 덕으로서 백성들을 교화한 거는 공자, 예로서 교화한 거는 순자입니다. 야 덕이 더 강해 보여? 예가 더 강해 보여? 덕으로서 다스리는 게 강해 보이니? 예로서 다스리는 게 좀 더 강해 보이니? 덕? 덕은 근데 좀 뭐랄까 내 덕으로서 다스리는 거고 예절이란 거는 어쨌든 형식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교화시키는 거잖아. 예치는 순자예요. 그러니까 공자 때는 덕으로서 이제 교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자는 성악설이잖아. 그지? 그 인간이 본성이 악해. 이 약한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는 덕보다 좀 더 강한 형식까지 갖춰져 있는 예로서 교화해야 한다라고 해서 예치가 되는 겁니다. 공자는 덕치, 맹자까지도 덕치, 순자는 예치. 오케이? 조금 더 강해졌을 뿐이야. 기본적으로 덕으로 다스리는 건 맞아요. 순자도. 근데 거기서 형식적인 예절을 좀 더 중요시 여겼던 거죠.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 여기 별표. 백성들이 도덕적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줘야 돼. 이게 뭐냐면 쓰셔야 돼요. 이거는 유학에서는 백성들은 유항산 유항심이요 무항산 무항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귀족, 양반 이런 정치인들 양반이라고 합시다. 양반들은 무항산이어도 유항심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산이라는 거는 enough wealth, regular job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정한 재산이나 그러니까 적당한 재산 혹은 일정한 직업이 항상 있으면 뭐야? 도덕심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그게 재산이나 직업이 없으면 도덕심도 없다. 이해됐어? 그럼 얘들아 이 산을 누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야? 나라 왕이죠. 왕이 마련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백성들이 민초를 일으키고 이거 다 원인이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되는 거야. 그게 유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유학에서 정치의 근본은 누구니? 정치의 근본은 누구야? 누굴 위한 정치야? 누구를 근본으로 하는 정치야? 백성인 거야. 그게 뭐라 그러죠? 민본 정치입니다. 그 시대도 민본 정치예요. 대신에 주체는 누가? 왕이. 그렇지. 지금도 정치의 근본은 누구죠? 민본이죠. 그죠? 똑같아. 대신에 주체는 누구야? 이제 왕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되는 거지. 민주지 이제.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민본은 옛날부터 그렇게 행해왔다라는 거. 유학으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양반은 뭐야? 재산이 없어도 도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이게 유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오케이. 이를 통해 유교윤리는 모두가 잘 사는 대동사회 동그라미, 대동사회 크게 하나가 되는 사회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공자인데 공자는요, 그 정명사상을 아까 얘기한다 그랬지? 정명사상 되게 얘기 안 했구나. 아까 그 중법 질서가 무너졌잖아. 삼촌이 삼촌 납치 못하고 그죠? 큰아버지가 큰아버지 납치 못하고.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자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정명사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 이거지. 이게 정명사상. 오케이? 그에 걸맞는 어떤 도덕성, 혹은 그 위치에 걸맞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자가 얘기하는 게 각자 지위에 맞는 역할과 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배도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들아 균등 분배라는 게 뭐니? 균등 분배 똑같이 나누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 예전에 말이 많았는데 생윤에서 말하는 균 등이라는 거는요 n분의 1이 아니야. 오케이? 고른 분배, 고를균이에요. 고를균. 그 역할과 지위에 맞게 고르게 분배한다는 거야. 당연히 공자 시대에는 뭐겠어요? 지위에 따라서 분배를 했겠죠? 대신에 이제 백성들이 그 분배가 되지 않을 경우 이건 누구 탓이야? 왕 탓이 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 국가는 열어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해됐니? 마르크스랑 똑같아요. 마르크스 누구야? 공산주의 만든 사람. 공산주의가 균등 분배를 얘기하지? 근데 그 균등 분배는 n분의 1이 아니죠? 뭐에 의한 분배야? 필요에 의한 분배야. 필요에 의한 분배.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의 1을 해? 내가 필요한 건 15야. 그럼 나 뭐만 받아? 15만 받아요. 내가 5의 1을 해. 근데 필요한 게 20이야. 그럼 몇 받아? 20 받는 거야. 그게 필요에 의한 분배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현실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나쁜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조건이 3개야. 첫 번째는 사유재산이 없어야 돼요. 사유재산이 있을 수가 없겠지. 왜? 필요에 의해서 분배받으니까 필요한 만큼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지? 공자도 궁극적으로는 필요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유재산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 궁극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계급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큰 겁니다. 국가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무슨 주의 국가밖에 없어.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국가를 뭐라 그러지?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슬로건으로 해서 따라가는 국가가 있을 뿐이지 공산주의 국가는 없는 겁니다. 공자하고 마르크스의 그 유사점이 있다라는 거, 콜라보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 맹자. 맹자는 여기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맹자 같은 경우는 맹자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공자는 뭐였어? 인이었지. 맹자는 의야. 의. 생각해봐. 공자는 인. 맹자는 의. 순자는 예야. 얘는 그냥 어진 마음이야. 의는 정의로워야 돼. 얘는 형식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점차 어떻게 돼? 강해지죠? 강해지죠? 이거는 왜냐면은 이때 그 주나라 말기에서 춘추 초기는요. 누구끼리 싸우는 거야 사실.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심각하진 않았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점차 가족색이 옅어지면서 전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순자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졌지. 점차 지켜야 되고 뭐랄까 강제하는 게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의가 뭐냐? 의라는 거. 맹자가 중요시 여기는 의라는 건요. 능히 미워할 걸 미워하는 마음이야. 능히 미워할 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의라는 게 불인 인지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는 의라는 것은 우리 본성 속에 불인 인지심이 있대.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 불인 인지심이 의다라는 거야. 참지 못한다. 얘들아, 참을 인 어떻게 써? 마음심이 갑자기. 이게 참을 인이잖아. 이게 뭐야 이거? 칼도 이 마음심이지. 칼을 어디에 품으란 얘기야? 마음에 품으란 얘기예요. 근데 불인이잖아. 참지 말란 얘기야. 그럼 어디다 쥐란 얘기야지? 칼을 손에다 쥐란 얘기입니다. 악은 징벌해라 이 얘기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라는 거야. 그게 맹자야. 굉장히 실천적으로 바뀌죠 공자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불인 인지심. 그리고 이러한 의의 정신은 호연지기로 연결됩니다. 호연지기가 뭐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게 호연지기죠. 호연지기. 이 불인 인지심은 얘들아 앞으로 배우겠지만 칸트의 정엄명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콜라보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칸트의 정엄명령과 유사하다. 구체적인 사회 실천을 중요시 여기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좀 알고. 그리고 이러한 그 의를 다르게 말하면은 그 호연지기는 의를 올곧은 마음을 모으면서 나타나는 게 호연지기. 이걸 바탕으로 선비정신,
까지도 이어지는 게 맹자예요. 올바름을 모아라. 그럼 호연지기 상태가 되면 그것은 선비정신으로 이어진다. 정치에서 청렴결백이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오케이? 연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의라는 게 나오면은 의라는 게 나오면 항상 반대가 리예요. 리. 의이 아니고 의는 올바름을 얘기하죠. 리는 뭐냐면은 우리 이익할 때 그 이야. 그 두음법칙 전에 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안중근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죠? 의사 선생님이죠. 안중근 의사죠. 뭐 저기 흉부외과 의사라서 의사가 아니지? 왜 의사야?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안중근 의사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 누구죠? 아니 안중근 선생님이 누구를 처단했어.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는 어떤 사람이지? 이토 히로부미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이등병문. 근대화를 이룩한 개국 공신이라고 봐야지. 일본에서 굉장히 뭐랄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1000엔짜리에 얼굴도 들어가 있었잖아 한동안. 근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유학의 줄기에서도 봤을 때 안중근 선생님은 뭐를 우선했어? 의. 이토 히로부미는 이익이잖아.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근대화를 이룩한 위인이 되는 거고. 근데 단지 뭐를 앞세웠던 거야? 리를 앞세운 거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유학에서는 당연히 누가 더 의를 앞세운 사람이 더 유학의 정수를 따랐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견리사의라 그래요. 견리사의 뭐야? 리를 앞에 두고 의를 생각하라 이거지. 유학적 사고야. 이익을 두고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옳음을 먼저 생각하라 이거야. 오케이?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뭐 이 정도만 하면은 맹자에 대한 얘기는 될 것 같고요. 이제 순자입니다. 순자는 어려울 거 없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 대신에 그 악한 본성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니? 악한 본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 그렇지. 교육이 중요한 거야.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순자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요. 화성기위야. 화성기위. 이게 뭐냐면은 봐봐. 인위적인 노력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일으켜서 뭐야? 본성을 변화시켜라요. 오케이? 이 인위적인 노력은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교육이 되겠지? 무슨 교육? 예를 가르치면서 아까 예치라 그랬잖아. 예절을 가르치면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도가가 말하는 건 뭐죠? 무, 위, 자연. 그렇지. 뭐죠? 인위적인 것을 없애고 뭐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비교하기 너무 좋지. 그지? 이해가지? 오케이? 여기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 여기는 인위적인 것을 다 없애버려야 돼. 오케이? 도가가 봤을 때 인위적인 것은 뭐니? 어떤 게 있을까? 모든 게 다 인위적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인위적인 거야. 이 건물도 다 인위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잖아. 당연히 어디서 많이 나오겠어? 도가의 얘기는 환경과 윤리에서 항상 정답으로 나타나는 게 도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사실 이 환경 문제도 다 뭐야? 인간의 인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일어난 거잖아. 그렇죠? 지구를 도대체 몇 겹을 감싸고 있는 거야 건물들이. 그죠? 당연히 온난화가 올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불교 포인트죠. 이 불교가 의외로 내용이 많아.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생을 조금 얘기하면서 불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인도죠, 인도. 석가모니라고도 하고 석가모니.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 굉장히 발전을 시키죠. 그럼 들어가 보자고. 이 석가모니 탄생 설화가 있죠. 고타마 시다르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왕자야. 인도 왕자 출신이에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웃더래. 애기는 태어날 때 어때요? 울잖아. 근데 고타마 시다르타는 태어나자마자 웃은 거야. 웃으면서 엄마는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걸어가더래요.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연꽃이 이렇게 피더래. 그러면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하고 걸어가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니라 일단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중생들을 구제하러 왔느라 하하하 이러는 거지. 뭐 사실은 아니겠지만 뭐. 어쨌든 아빠가 그걸 보고 미쳤나 애가 불안한 거야. 왜냐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천상천하 유아족종 그러면서 중생을 구제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나가서 방랑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다가 가둬놓고 키워요. 한 몇십 년을. 근데 그 집이 굉장히 크죠. 뭐 거의 여의도보다 훨씬 큰 성에서 뭐 여기 뭐 별거 다 있어. 롯데월드도 있고 뭐 GS25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뭐 없을 거 없어요. K변베이도 있고 딱 재밌게 놀면서 살았지. 게다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병 걸리거나 늙으면 다 밖으로 쫓아냈어. 여기는 항상 건강한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항상 좋은 것만 보게끔. 그러다가 어느 날 고타마 시다르타가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밖에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고 곡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왜? 여기서는 항상 즐거운 노래만 나오고 있으니까 롤린 막 이러면서 이런 좋은 노래만 야 니 이거 봤냐? 브레이브걸스? 야 대단하더라 정말. 아 우리나라 군인들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다 지금 막 이러고 있더라고. 전쟁 날 때 그 노래 틀면은 무조건 이긴다던데. 야, 걔네도 대단하더라. 세상에 백령도까지 그지? 와 왕복 11시간이래요. 그런 애들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아이고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여기서 막 롤링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지. 왜 이런 서글픈 소리가 나지? 나가봤더니 사람이 죽은 걸 본 거야. 아니 이게 뭐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선 사람이 병든 걸 봐요. 여기서는 사람이 늙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사람이 태어나는 걸 보게 된 거지. 이게 뭐야? 생로병사.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고통. 근데 선생님 근데 왜 태어난 게 왜 고통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생로병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병사생으로 생각해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 어때? 늙어. 여러분 지금은 나이 먹고 싶죠? 빨리 성인 돼가지고 맥주도 한잔 하고 치킨 먹으면서 그지? 그리고 싶지. 운전도 하고 싶고 그죠? 내 나이 돼 봐라.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시간에가 아주 그냥 병들고. 선생님이 양쪽 무릎에 연골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 연골이 아니고 이 슬개골 연골이 없어. 서장훈이랑 안정환이랑 똑같아. 그렇다고 내가 뭐 운동선수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야. 옛날에 이제 음악하면서 막 이렇게 비보이를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무대를 하고 나면 이제 막 아프잖아. 근데 아파서 내가 너무 격렬하게 했나 보다. 그러고서는 한 2, 3일 있으면 괜찮은 거야. 괜찮네. 그러고선 그렇게 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이게 염증이라는 게 있잖아. 불의 역할을 한대요. 연골이 녹인대. 근데 30대 후반에 가서야 그걸 중반에 가서야 알았던 거야. 이미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없네요. 농구 선수예요? 너무 슬펐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죽는 거야. 어떠니 태어나는 게 고통이지? 그거야. 그래서 생로병사가 고통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걸 느끼는 거야. 뭐야? 이 인생은 고통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고해. 어디에 있나요? 고해.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찾아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봤더니 야 누구는 바꿀 수 없어. 다 바꿔도 엄마 아빠는 못 바꾸지. 엄마가 가리고 있던 이 포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할머니가 된 거야. 아름다운 얼굴 없어지고. 이게 인생이구나 하고서는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태어났던 것처럼 이제 중생들을 이제 자비를 이렇게 베풀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해서 출가를 해. 그 유명한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가죠. 출가. 그죠? 우리는 그 나이에 나가면 가출인데 석가모니는 출가를 합니다. 나갈 때도 애도 있었어요. 애도 있었어. 근데 좀 그런 게 애 이름이 여러분 장애야 장애. 왜냐면은 자기가 출가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야. 왜 장애라고 이름을 짓고 나가버려요.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장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뭐 그랬어. 그러다가 뭐 이제 자기 동생도 나중에 비구니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되게 웃겨.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해줄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어떤 비구니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제 공자 제자가 그 비구니에게 반했어. 반해가지고 막 가슴 졸이는 거야. 그 남자가 비구니가 남자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남자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비구니가 마음을 졸여하니까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남자가 그 자리에 자기 눈을 뽑아가지고 자 이젠 어떤가요? 거기서 확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단지 집착이었구나 뭐 이런 거죠. 불교의 그런 깨달음은요 되게 좀 그런 게 많아요. 저것도 있지. 혹시 너희들 그 불교 다니는 친구들 집이나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은 뭐 이런 사람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심슨 아니고 이런 사람 있잖아 해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있고 누군지 알아? 재밌는 얘기인데 다음에 해줄게. 네.